김지영은 2024년 5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입양 보냈습니다. 키울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볼 때마다 9달간 철창 안에 갇혀 지낸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지영은 22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친구 수아, 민서와 함께 웃고 떠들며 캠퍼스를 다녔고 여름방학에는 셋이 함께 캄보디아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한 달간 크메르어를 배우고 앙코르와트를 보고 추억을 쌓을 계획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셀카에는 셋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지영 혼자였습니다. 수아도 민서도 함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지영은 임신 6개월 상태로 가까스로 탈출했고 석 달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민서는 그곳에 남았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둘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요. 프놈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셋은 함께 떠났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2023년 8월 인천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지영, 수아, 민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셋 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각자 크메르어, 관광학, 언어학을 전공하며 자주 어울렸어요. 2023년 초 여름방학에 캄보디아로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푸놈펜 어학원에서 크메르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관광도 할 계획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셋이 함께 간다니 괜찮을 거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8월 5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셋은 설레는 얼굴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어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어학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고 택시를 타고 시내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셋은 같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수업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였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셋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왕궁을 구경하고 시장에서 기념품을 샀으며 카페에서 숙제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셋은 이미 푸놈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간단한 크메르어도 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근교 사원도 다녀오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해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주째 되던 금요일 저녁 어학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는데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도 몇 명 초대됐어요. 그곳에서 리웨이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푸놈펜에서 무역 사업을 한다며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리웨이는 셋에게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줬고 관광지 정보도 알려줬어요.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이 있다며 지도에 표시까지 해줬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리웨이는 연락처를 교환하자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푸놈펜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파티 이후 리웨이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보내주거나 주말에 갈 만한 곳을 추천해줬어요. 셋은 리웨이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3주째 되던 수요일 리웨이가 카페로 오겠다며 연락했습니다. 셋이 공부하던 카페로 왔는데 과일 스무디를 사들고 나타났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푸놈펜 생활은 어떤지 어학원 수업은 재미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한인 여성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요. 여성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 특히 해외에 있을 때는 더 신경 써야 한다며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수아와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계속 권했습니다. 자궁암이나 호르몬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젊을 때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여동생이 의사 출신이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편하게 받을 수 있다며 완전히 무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굳이 받을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리웨이는 며칠 뒤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 자리를 만들었는데 식사 중에 다시 검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도 여동생이 운영하는 클리닉이 자랑스럽다며 많은 한인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지영이 한번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자꾸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리웨이가 그렇게 권하는데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아와 민서도 동의했습니다. 리웨이는 기뻐하며 자신이 직접 클리닉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리웨이의 차를 타고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유진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류웨이가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라고요. 셋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성이 다른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유진이 셋을 검진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고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생리 주기, 과거 병력을 적었습니다. 유진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팔에서 체혈했는데 능숙했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배에 젤을 바르고 프로브를 대자 간호사는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셋 모두 검사를 마치자 유진은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온다며 호르몬 검사는 2주 간격으로 2번 해야 정확하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류웨이가 다시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셋은 검진도 받았으니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뒤 류웨이의 연락을 받고 다시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반갑게 맞아주며 지난주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유진이 허브차를 내왔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권했습니다. 셋은 차를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지영은 어지러워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수아와 민서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랐습니다. 낡은 나무 천장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취해서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아 주변을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침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수아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민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보니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건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가자 수아는 눈을 뜨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지영도 몰랐습니다. 클리닉에서 차를 마셨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서도 깨어났습니다. 셋은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3개, 작은 책상 하나,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성이 들어왔는데 동남아시아계로 보였고 무표정했습니다. 한 명은 트레이를 들고 있었고 물과 빵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여기가 어디냐고 왜 가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성들은 대답하지 않고 트레이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성들이 하루에 3번 들어와 음식을 놓고 갔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왔는데 클리닉에서 봤던 친절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은 왜 이러는 거냐며 당장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하라며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긴 국경 근처고 가장 가까운 마을도 10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너네는 9달 동안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나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셋은 계속 갇혀 있었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있었고 문은 두꺼운 나무였으며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안 왔습니다. 원래 규칙적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왔고 입덧 같은 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수아도 민서도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셋은 공포에 떨며 알았습니다. 임신이라는 걸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3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시간 감각은 사라졌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로 아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스테인리스 식판이었습니다. 지영은 처음 이틀 동안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창문 없는 벽을 살피며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유진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사 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세 사람에게 임신 테스트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거부했지만 유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과 수아는 양성이었습니다. 민서는 음성이었습니다. 유진은 민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 후 민서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차에 태워지고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의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시술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서가 돌아온 후 세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벽을 등지고 앉아 무릎을 끌어 안았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는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방 안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두 번째 검사 결과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 기상, 아침 식사 후 1시간 동안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10시부터 정오까지는 방에서 휴식, 점심 식사 후 다시 1시간 복도 걷기, 오후 3시에는 영양제와 비타민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밤 10시 취침, 일주일에 2번 간호사가 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간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은 뒤 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도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수아도 비슷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민서는 아직 증상이 없었지만 가슴이 예민해졌습니다.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물었습니다. 지영은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서는 가족에게 연락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유진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책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영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고, 자신들은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이면 나갈 수 있다고. 약속한 돈도 그때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 가냐고,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 필요 없다고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은 항상 잠겨 있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정말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절의 변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수아와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의 방문은 점점 잦아지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습니다. 매번 간호사를 데려와 혈압을 재고 초음파 검사를 했으며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하고 성장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새로운 규칙을 알렸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복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사람은 감시 아래 복도를 왕복했고 복도 끝에는 계단이 있었으며 그 아래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때마다 현관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문은 두꺼운 철제였고 전자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지영은 수아와 민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탈출 가능성을 본 것 같다고, 계단 아래 창문을 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감시 카메라가 복도와 계단 곳곳에 설치돼 있다고 말했지만 지영은 밤에는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민서는 두려운 표정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더 심한 일을 당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습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로
아이를 낳게 된다고, 그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운동 시간마다 복도와 계단을 관찰하며 감시 카메라의 각도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찾았으며 창문의 크기를 가늠하고 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복도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과 남성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외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고 계단 쪽도 어두웠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문을 열 거냐고 물었고 지영은 침대 옆 서랍에서 며칠 전 간호사가 떨어뜨린 헤어핀을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헤어핀을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떠올렸고 5분쯤 지났을 때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복도로 나와 어둠 속에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고 조심스럽게 내려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옆 창문이 보였고 지영은 창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먼저 창문으로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배 때문에 힘들었지만 간신히 빠져나갔고 수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창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 전체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고 계단 위에서 유진이 어디 가는 거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창문에 걸린 채로 얼어붙었고 지영과 수아는 밖에서 민서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영은 민서에게 빨리 나오라고 속삭였지만 민서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하며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민서의 다리를 잡았고 지영은 민서의 팔에 팔을 놓지 않고 잡아당겼으며 밖에서 수아도 함께 당겼습니다. 갑자기 남성 2명이 나타나 밖으로 달려나와 지영과 수아를 붙잡았습니다. 둘은 저항했지만 남성들의 힘이 더 셌고 민서는 다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붙잡혀 다시 2층 방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세 사람을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으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다음에는 더 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고 수아는 벽에 머리를 기댔으며 민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창문에 추가로 철판이 덧대어져 이제 밖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운동 시간도 취소돼 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어 하루 2끼로 줄어들었고 양도 적었습니다. 유진은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만 와서 기계적으로 검사를 했고 말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세 사람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창문이 막혀 환기가 되지 않았고 공기는 탁했으며 습기가 찼습니다. 지영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두통을 호소했으며 민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석 달째가 됐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고 움직임도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태동이었습니다. 지영은 배를 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탈출은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가 됐습니다. 배는 이제 확연히 불러왔고 옷을 입어도 숨길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영은 가끔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생각했고 수아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으며 민서는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귀를 기울였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고 뒤따라 두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30대 중반쯤 됐고 남자는 캐주얼한 차림이었으며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은 부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임신을 맡아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했고 부부들은 세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여자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개월이냐고 물었고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개의치 않고 배를 만지려 했고
지영은 몸을 뒤로 빼며 손을 쳤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고 남편이 다가와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중재하며 아직 적응 기간이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여자가 수아를 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수아에게 다가와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민서를 가리키며 유진에게 저 사람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고 유진은 예민한 상태라며 곧 안정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부부들은 10분쯤 머물며 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이야기했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냐고 문제는 없을 거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유진은 매번 문제 없다고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부들이 나간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영은 벽을 향해 앉아 주먹을 쥐었고 수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으며 민서는 계속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낳을 아이는 저 사람들에게 갈 것이고 돈을 받고 아이를 파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빠져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하냐고,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룰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유진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정말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걱정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탈출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어떻게 하냐고, 밖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간호사를 설득해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도 사람이니 양심이 있을 거라고, 사정을 얘기하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간호사는 이미 공범이라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알렸는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의뢰인들이 방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유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부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왔던 두 쌍뿐 아니라 다른 부부도 왔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50대쯤 돼 보였고 재벌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민서의 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유진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습니다. 지영은 매번 부부들을 노려봤고 수아는 고개를 돌렸으며 민서는 울거나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문한 상품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관찰했고 때로는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부는 음식을 더 잘 먹이라고 했고 다른 부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으며 또 다른 부부는 운동을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진은 모든 요구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달째가 됐습니다. 배는 이제 상당히 불러왔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태동은 점점 강해졌고 밤에는 발로 차는 느낌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지영은 배를 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누구의 아이일까요? 유전적으로는 의뢰인의 아이였지만 자신의 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먹고 자라고 있었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민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배를 쓰다듬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6달째 되던 날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유진과 남성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났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화재가 진짜냐고 물었고 민서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와 민서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고 영어로 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갇혀 있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소방관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무전기로 급히 연락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구조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여러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고 건물 1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남성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태국 경찰이었고 통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갇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속아서 태국으로 왔다고, 베리모로 강제로 임신당했다고, 3달 넘게 감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아와 민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세 사람 모두 임신 6개월이라고 확인했고 태아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영양 결핍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갔습니다. 영사가 병원을 찾아왔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불법 대리모 조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주일 후 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영의 어머니는 울면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아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고 민서의 부모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계속됐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영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6달 동안 뱃속에서 자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였지만 자신의 몸에서 자랐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출산 후 지영은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좋은 가정으로 보냈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받았습니다. 수아는 임신 중지를 선택했습니다. 6개월이 넘어 법적으로 어려웠지만 강제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됐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심리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낳아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했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아이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유진과 일당은 태국에서 도주했고 국제 수배됐습니다. 한국과 태국 경찰이 공조수사를 진행했고 3달 후 유진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함께 일했던 남성들도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이신매매, 감금, 강제 임신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진은 3년 동안 28명의 한국 여성을 속여 태국으로 데려갔고 그중 19명이 대리모로 출산했습니다. 의뢰인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원을 숨겼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처벌받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만 불법 이양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고 지금은 대리모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법적 지원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늦었지만 학업을 다시 시작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은 수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3살이 됐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민서는 아이에게 진실을 언제 말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냥 엄마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가끔 만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대리모 조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찰은 계속 단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높은 금액을 미끼로 속이는 수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의심해 봐야 하고 해외 취업이나 고수익 알바를 제안받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